버크셔 서이, 워런 버핏이 옥시를 또다시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260만 주를 추가로 샀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십니다. 버크셔 서이가 이번 매수까지 더하면 옥시덴탈 페트롤륨의 지분 28%, 주식수로는 2억 5,060만 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지분 가치로는 150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20조가 넘어가는 금액이네요. 오늘은 계속되는 워런 버핏의 옥시 매수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서 최근에 석유 가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버핏이 옥시를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이유와 투자자로서 우리가 어느 섹터에 또 어떤 주식을 사볼 만한지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쿠키가 있을까? 있겠죠? 있을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고요.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8일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그저께네요. 버크셔 서이가 공시자료를 통해서 옥시덴탈 페트롤륨의 주식 260만 주를 추가로 매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로 인해서 버크셔 서이가 보유한 옥시덴탈 페트롤륨 지분은 전체 주식의 28%에 차지하게 됐어요. 흔히 회계에서 의미 있는 지분율을 가르는 기준이 20%인데 이미 그걸 훌쩍 넘겨서 28%까지 샀다는 거죠. 버크셔 서이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대략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옥시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네. 구매 가격은 이제 주당 60달러 미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옥시덴탈 페트롤륨 가격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말하면 좋지 않았죠. 4월 달에 69달러에서 큰 폭으로 떨어져서 60달러 선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월에 69달러 이제 꼭지점에서 샀다면 10% 이상의 손실을 이미 보고 있는 거겠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근데 사실 좀 당연해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XLE를 한번 보겠습니다. XLE는 어떤 거냐면 에너지 기업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LE 가격 추이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유가입니다. 네, 유가와 XLE를 같이 겹쳐보면 이래요. 네, 비슷하게 움직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유가가 내렸기 때문에 옥시덴탈 페트롤륨의 가격도 내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유가라는 건 왜 오르고 왜 내릴까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지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답이 이거라고 확실히 딱 짚어서 말하면 저는 사기꾼인 겁니다. 왜냐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석유 기업이나 아니면 오일가스 선물에 베팅해서 돈을 무한정 복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재밌는 걸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이거 빼야 되겠네요. 이 최근에 기름 가격이 하락한 건 한두 가지로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도 큰 지점에서 해설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촉발된 무력 사태가 중동 전쟁이라는 하나의 지역 이벤트로까지는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의 수요가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았다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펙의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감산 합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하, 자꾸만 멀어지고 있는 금리 인하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강달러라는 거는 유가에 좋지 않은 요인이 되니까요. 네, 이런 많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좀 다른 겁니다. 이 거래자들의 포지션이 주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헤지 펀드들과 CTA들의 경우 무려 2014년에 준할 정도로 넷 롱 포지션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 넷 롱 포지션은 뭐냐면 이 매수 포지션에서 이 매도 포지션을 차감한 걸 넷 롱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관적인 포지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인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요인이 뭐가 됐는지 정확히는 할 수 없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래자들이 이렇게 비관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또 그 포지션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헤지 펀드들, 트레이더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유가에 비관적인지는 모르죠. 각각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이유들 말하자면 이제 이 생각보다 약한 수요나 그리고 확산되지 않은 중동 사태, 그리고 오펙의 예상보다 적은 감산 규모, 뭐 이런 요인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들만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서스 자체는 유가는 오르기 힘들 거야 라는 데 치우쳐져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내린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옥시덴탈 페트롤륨은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일가스 기업들은 이 다루고 있는 본 자산의 상품 자체가 내려버려 이 옥시덴탈은 물론이거니와 XLE 에너지 지수도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핵심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버핏의 매수가 뜻하는 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옥시덴탈은 지금 싸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버핏은. 그러니까 사는 걸 테고요. 두 번째,
기름 가격이 떨어진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한다고 해도 옥시덴탈로 크게 잃을 가능성은 적다.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싸다는 것 자체 안전마진이 되어주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가정을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름 가격이 오른다면 이 옥시덴탈 페트롤륨은 홈런을 칠 수 있는 비이클이다. 버핏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흔히 얘기하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기름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리 옥시덴탈이라고 해도 주가가 오르진 않거든요. 만 그게 이제 크게 일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기름 가격이 오른다면 크게 벌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일 겁니다. 네, 지난 버크셔 주총에서 버핏이 어떻게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버핏은 이제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은데 그런데 옥시덴탈을 샀다는 거죠. 그럼 뭐야?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한 겁니다. 네.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는 않았는데 투자할 곳이 있긴 있다. 그리고 옥시덴탈이고 마땅했다. 말과 행동이 배치될 때는 여러분 행동을 믿으셔야 되니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 워런 버핏은 투자 경력이 굉장히 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거의 100살에 가깝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대전도 경험했고 이번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도 라이브로 본 인물이에요. 요즘에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다 신냉전이다 하는데 이 워런 버핏은 심지어 사람이 사는 대도시에 핵폭탄, 원자폭탄이 2개가 떨어지는 걸 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왔던 투자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석유 기업과 민감주들 쪽에도 식견이 말할 것도 없이 경험이 있으니까요. 세븐시스터즈 그리고 중동의 오일쇼크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교과서상의 이벤트를 몸으로 다 겪으면서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버핏이 석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지 사례를 하나만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이 미국의 석유 거대 기업인 페트로차이나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정도를 투자를 했냐면 대략 4억 8,8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하면 6천억 정도 좀 넘겠네요. 이 6천억을 이제 2002년, 2003년에 투자를 했는데 언제 엑시트했냐면은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엑시트할 때는 얼마로 이걸 매도를 했을까요? 달러 기준으로 40억 달러로 이걸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배인지 잘 계산이 안 되시죠? 계산을 해드릴게요. 대략 몇 배냐면 이게 4억 8,800만 달러에서 40억 달러가 됐으니까 9배, 10배 정도입니다. 이 페트로차이나라는 기업에 버핏이 왜 투자했는지를 알면 버핏이 석유 기업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례총회, 이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페트로차이나에 대해 왜 투자했는지를 한 3-4차례에 걸쳐서 버핏이 직접 설명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왜 투자했는지 설명을 안 할 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버핏이 석유 기업에 투자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지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버핏은 2002년에 페트로차이나 PTR을 처음 샀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자면 차트 보시면 20불이 채 안 됐던 가격이고요. 그리고 2003년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밝혔어요. 근데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2005년에 이 페트로차이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페트로차이나는 우리의 첫 번째 중국 주식이었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주식을 산 적이 없었는데 처음 산 중국 주식이 이제 중국의 국영 석유 기업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산 중국 주식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없었죠. 그 이후엔 BYD도 사고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까지는 우리가 소유한 유일한 중국 주식입니다. 약 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4억 8,800만 달러 총 투자를 했고요. 페트로차이나는 그 당시에도 세계 석유의 약 3%를 생산했는데 이건 단일 기업으로서는 대단히 엄청난 양의 석유입니다. 엑손모빌에 생산하는 양의 80% 정도죠. 지난해 페트로차이나는 120달러를 벌었습니다. 12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미국에서 120억 달러를 버는 회사는 아마도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수를 시작할 때 페트로차이나 시총은 3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는 이제 PE, Price Earning Ratio로 했을 때 3 정도가 약간 안 되네요. 이 정도라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주식을 사기 전에 경영진과 접촉하지 않았고 투자 설명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보고서를 사무실에서 읽고 4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 4억 달러는 약 10억 2천만 달러가 됐습니다. 네. 2005년 기준으로요. 당시 러시아의 거대 석유 회사인 유코스는 아마도 페트로차이나보다 미국 투자 커뮤니티에서 더 알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을 비교해봤죠. 돈을 러시아에 둘 것인가 중국에 둘 것인가. 제 생각에는 페트로차이나가 훨씬 쌌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로 예측했습니다. 만약 미국 국내 기업 같은 멀티플이었다면 저는 이 페트로차이나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속하거나 세법이 바뀔 수 있는 곳에서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페트로차이나가 다른 석유 회사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쌌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샀습니다. 네,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좀 더 길지만 제가 좀 줄였습니다. 너무 기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페트로차이나가 1번 터무니없이 쌌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업 문화, 주주 문화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 버핏도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싸다는 점이 안전마진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투자자 심리 또한 읽었던 거겠죠. 당시 미국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러시아 석유 기업이 더 유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핏의 경우에는 덜 알려졌고 더 싼 기업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만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걸로 예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핏의 투자관에 대해 어떤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오해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거시경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이 펀더멘털만 고려한다거나 하는 뭐 이런 식입니다. 이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그건 당연히 이 거시경제에 속하는 거고 매크로에 대한 거겠죠. 버핏도 이런 요소를 당연히 투자를 할 때 고려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석유의 가격에 대한 싸다 비싸다는 평가, 또 마찬가지로 매크로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2년 이 페트로차이나에 투자할 당시에 석유 가격이 비관 상태에 머무르고 이런 상황에서조차 페트로차이나는 여러 다른 석유 기업에 비해서 싸고 앞으로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걸로 생각했으며, 마지막으로는 투자 커뮤니티에서들이 중국보다 러시아에 더 관심이 두었기 때문에 버핏은 이제 사업 보고서만 읽고 나서 4억 달러 되는 거금을 페트로차이나에 투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버핏은 이제 뭐 5%나 10% 뭐 이런 정도를 벌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물론 버핏도 틀립니다. 자주 틀리죠. 하지만 이 버핏의 거래 특징은 뭐냐면 틀렸을 경우에 손실은 적고 맞았을 경우에는 크게 이기는 거래를 한다는 점이에요. 말하자면 손익비가 좋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버핏이 페트로차이나를 보자마자 이제 이 기업 굉장히 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이 그동안에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석유 기업에 투자를 해왔고 엑슨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페트로차이나랑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버핏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을 샀다는 건 뭐냐? 자, 1번 이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옥시를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당연히 싸다고 생각하니까 사겠죠.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이 다루고 있는 자산인 석유 가격이 하락해버린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옥시 주가도 별 수 없어요. 이 버핏의 손익비 계산상으로는 페트로차이나의 경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옥시의 가격이 하락한다, 즉 석유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해도 잃을 것은 적지만 만약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크게 베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게 바로 안전마진이라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단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버핏이 옥시를 또 샀는데 또 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버핏의 투자관이라는 거는 이 버핏의 올해 되게 대단한 투자인 일본 상사에 대한 투자도 있죠. 일본 상사에도 굉장히 유명한 베팅을 했고 그래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네요. 사실 버핏이 일본 상사에 투자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 일본 상사에 투자를 한다고 했고 말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수준이었죠. 일본은 당시 잃어버린 10년이다 뭐다 그래서 비관적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주가도 오를 기미가 없었고요. 그런데 버핏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계속해서 매수했습니다. 언제까지? 마침내 이제 2023년이 되어서 니케이가 전고점을 뚫고 일본 상사들이 이제 2루타에서 얘는 4루타 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언론들에서 와 버핏이 또 맞았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자를 했다는 거. 물론 이번에는 틀릴지도 몰라요. 버핏이 틀릴 수도 있죠. 많이 틀렸던 것처럼. 틀린다고 해서 그의 투자관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일본 상사에 대한 투자도 버핏의 투자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싼 자산이 있다면 나라를 가리지 않고 투자한다는 점이 일단은 그렇겠고요. 두 번째는 세간의 관심이 적은 섹터를 우선시한다는 점, 뭐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페트로차이나 투자와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여기까지 이 버핏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다음에도 이제 투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가 있고요. 석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대왕고래 안 할 수가 없겠지? 네. 근데 잠깐만요. 나는 쿠키를 에어컨 좀 켰어요. 덥다. 땀이 좀 많이 나네. 이게 조명을 켜놔서 그래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는 근데 말하자마자 약간 별도 영상으로 다뤄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오네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가장 애착이 있는 투자 분야가 바로 이 오일과 가스 분야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석유랑 가스, 오일 가스 주식에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뭐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뭐 간단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2024년 6월 3일에 우리 대통령 각하가 포항시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35에서 140억 배럴로 이제 분포를 하죠. 이게 뭐 좋아요. 근데 이건 쿠키니까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따로 올려야 되겠네. 영일만 이야기는. 그 액트지오. 여기가 이제 논란의 중심에 오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그 본사 주소가 이제 가정집이다. 이게 제일 처음에 회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 가정집이라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부티크 펌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집이네? 이상하네? 아 저거 사기 아니야? 바로 이렇게 생각이 가버린단 말이죠. 그 업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석유공사의 계약 체결에서 이 세금 체납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 석유공사 측에서 책임져야 될 거는 인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세금 체납이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액트지오의 전문성,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비터 아브레우의 전문가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세금? 아 괜찮아. 50억 년 정도 연납해도 체납해도 돼. 아니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피곤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비터 아브레우님 씨 박사? 아무튼 뭐 이 액트지오 측의 그분, 네, 이분의 전문가적 능력에 대한 자질 검증이 오직 중요한 문제고, 이분이 능력이 있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쿠키인데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아무튼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고, 그 20%라는 확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라는 확률, 이거 낮은 확률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 물리적 탐사 단계에서는 20% 절대 낮은 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려볼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해, 그리고 포항, 그리고 영일만에서는 이미 가스전이 발견된 전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일가스 자원은 독립적으로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다면 그 옆에도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개연성이 있는 자원이에요. 그리고 이미 잠깐만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냐? 이게 조명을 약간 얼굴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죄송합니다. 오버레이 같은 걸 할게요. 뉴스 같은 걸로. 아셨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가스전이 이미 그 발견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근데 이 동해에 이 가스전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액트지오를 막 비난하고 막 그래. 아니 언제부터 오일가스 그렇게 좋아했다고 갑자기 뭐 가정집이에요? 이거 100% 사기죠. 이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돈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수혜를 보는 거는 현 정권이 아니고 그때 이제 집권하고 있는 정권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 반대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네. 과학적인 절차와 전문가적 능력이 오직 중요한 거지, 이거를 뭐 정치적인 문제로 끌어가서 반대할 이유 없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태가 진전되는 이 추이를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들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네. 알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욕을 하고 싶어 하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 오일가스에 관심도 하나도 없어 왔던 분들이 동해에서 석유가 나와? 가스가 나와? 그럴 리가 없지.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근데 이미 동해에서는 가스가 나온 적이 있어. 전적이 있고 그게 상업화도 됐어요. 이미 나온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액트지오의 주소가 가정집이라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그 메이저 석유사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저렇게 부티크식으로 주소를 두기도 해요. 네, 과학적인 탐사에 의해서 20% 확률로 석유랑 가스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걸 물론 이제 대통령이 깨서 뭐 이게 제가 존칭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대통령이 성급하게 좀 너무 단독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발표했다. 이 과정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뭐 있을 것도 같아요.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거는 다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네, 다부차적인 문제고 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가진 게 사람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탐사를 좀 더 해봐야 하는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는 합리적인 결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사기다, 조작이다, 당연히 볼 것도 없는 구라다, 한탕 해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듣자마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힘들지. 예. 일단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사기일 수도 있고 조작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다 아니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번 시초하는데 1,000억이 든다고 해요. 1,000억이 큰 돈이죠. 이게 아주 큰 돈이에요. 근데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분의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도적놈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는 이 명언.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 시초를 반대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이제 그 의원의 이제 해외 연수 여행 이런 예산부터 다 컷해버려야 되겠죠? 아니 뭐 언제까지 그렇게 뭐 배워오는 거 없으면서, 아니 영어를 근데 잘 하시기는 하세요 의원님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면서 해외에 나가요? 왜 나가요? 뭐 통역을 데리고 가세요? 아니면 뭐 파파고를 하세요? 그래서 뭘 배워오시는 건데요? 편집해야 되나? 근데 뭐 누굴 지칭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 이 발표 과정상에서 성급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 비터 아브레우라는 분의 학회에 참여했던 이력, 그리고 근무 이력, 그리고 뭐 이제 뭐 서적이나 뭐 참여했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분의 전문가적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혹시 알아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서 석유가스가 있어봤자 다음 정권이나 돼야지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쟁점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애초에 아닌 겁니다. 예, 아니 뭐 자신 없으세요? 다음에 집권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그래서 파봐야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게 7광구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6광구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 거는 우리가 챙겨야지. 누가 챙길 건데요? 그러면 계속 싸우다가 안 챙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아쉽다. 이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에어컨 끌게요. 그래서 뭐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가이아나 유전이 있어요. 가이아나 유전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발견된 유전이죠. 여기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레비아탄 가스전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레비아탄 가스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뜬금없이 확 터진 그런 가스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항 그리고 영일만 이쪽은 뜬금없지 않아. 여기는 있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미 동해에서 가스전이 온 적도 있고 여기에 그 불의 정원도 있고 거기에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140억 배럴 아닐 수 있어. 30억 배럴, 35억 배럴 그거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파는 그 곳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사실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런 자원이 혼자서 동떨어져만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뭐 35억 배럴, 140억 배럴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동해 전체를 다시 탐사해야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많은 자원이 발견될 가능성 또한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좀 복잡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합심을 해서 좀 진행을 과학적으로 비용을 아끼고 다른 이 메이저 석유사들 참여를 좀 유치를 해야 되는 문제지 이 누구의 공이나 누구의 과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 나라의 미래의 문제고 과학의 문제고 사실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싸우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저는 돈밖에 관심 없고 뭐 누굴 지지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씀 들어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탄소 중립 탈탄소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 진짜 할 말이 없어. 우리나라는 무역 수출국이에요. 이 말이 뭘 뜻하는 건지 아세요? 아셔야 돼요. 그게 사실상 이제 북한은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섬이란 말입니다. 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수단, 교역 수단이라는 것이 육로는 아예 막혀 있고 배와 항공기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원은 전동화 되려면 즉 그 전기로 쓰려면 아주 한참 멀었죠. 다 탄소 자원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탄소를 하자고 하는 거 대승적인 차원에서 탈탄소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아무튼 쿠키 맞아? 이거? 너무 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것 같네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 버핏이 옥시를 샀고 그거 생각이 있는 거다. 여기까지만. 다음에 올게요.